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내년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일주일 앞인데 국회는 아직 선거구 획정도 못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 합의도 아직인데 국민의힘이 8년 전 병립형으로 돌아간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차츰 원칙론보다는 현실론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입니다. 본격화되는 여야 수싸움 속에 병립형, 그러니까 거대 양당에 유리한 제도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준석, 조국, 송영길, 현재 거론되는 예비 신당들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오늘 나이트 포커스는 요동치는 선거구도 두 분 전직 의원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 보시고 본격 출발합니다. 네, 12월 5일 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넉 달 연속 3%대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 상승폭은 주춤했지만 농산물 값이 급등한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정신건강을 국가 어젠다로 삼아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기 발견과 치료에 집중해 OECD 1위인 자살률을 10년 안에 절반 수준까지 줄인다는 목표입니다.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16조 원에 이르는 외환을 해외 송금한 시중은행들이 영업정지와 과징금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80여 개 나라가 참여한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상대적으로 교육 공백이 크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어린이 환자가 국내에서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다른 질환과 함께 유행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감염병 대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주는 예년 기온을 웃도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대신 미세먼지가 심해지겠습니다.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까지 들어와서 내일은 전국 대부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나쁨 수준에 이르겠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 초반으로 둔화하면서 넉 달 만에 오름세가 꺾였습니다. 반면 농산물 값은 13% 넘게 올라서 불안한 모습입니다. 정부는 12월에도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3.3% 올랐습니다. 지난 8월 이후 넉 달째 3%대 상승률입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소비자 물가는 0.5%포인트가 떨어지며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줄곧 오름세였던 물가 흐름도 넉 달 만에 꺾였습니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가격이 5.1% 떨어진 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휘발유가 2.4% 올랐지만 경유는 13.1%, 등유는 10.4% 떨어졌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하락폭이 다시 확대되고 농축산물, 내구재, 섬유 제품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지난달에 비해서는 0.5%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농산물 값은 불안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농산물은 13.6% 오르며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2년 6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입니다. 사과와 토마토, 파, 오이 등의 가격이 크게 올랐고 쌀도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통계청은 변동성이 큰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12월에도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겨울철 기상 여건과 국제 유가 변동성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세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는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3.0%까지 낮아졌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외부 충격이 없는 한 추세적인 물가 안정 흐름이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아직 가격이 높은 일부 농축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이번 달 초중순 종료 예정인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이제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예방부터 치료, 회복에 걸친 모든 과정의 정신 건강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서 자살률을 10년 안에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정신건강의 대표적 지표 중 하나인 자살률. 한국은 수년째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입니다. 하루 평균 35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현실. 정부가 이런 자살률을 10년 안에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높은 경제 수준에 비해서 자살률이 1위이고 또 행복지수는 꼴찌입니다. 그리고 삶의 만족도가 대단히 낮습니다. 이를 위해 자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정신질환을 더는 개인의 문제로 두지 않고 주요 국정 어젠다로 삼아 챙기기로 했습니다. 먼저 현재 10년 주기인 정신건강 검진을 청년층부터 2년 주기로 크게 줄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검사 항목도 확대합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스트레스와 우울 증세 등을 쉽게 털어놓을 기회도 늘려 임기 내 100만 명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정기적인 신체 건강 검진으로 몸속 질병을 미리 잡아내듯 마음속 정신 건강을 대상으로도 국가 차원의 조기 진단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전체 139병상에 그치는 정신 응급병상을 모든 시군구에 확대 설치하고 회복 지원을 위한 재활시설과 관련 서비스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정신건강 정책 혁신 방안은 새로 만들어질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총괄할 예정입니다.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뿌리부터 바꾸는 과정들을 윤 대통령이 하나하나 챙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제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해서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신체 건강 관리를 넘어 이제 마음에 투자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가 실제 자살률 감소 등의 성과로 나타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중국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 3년을 상징하는 전자통행증인 건강 코드가 다시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지난 1일 중국 정단신문은 소셜미디어 게시물들을 인용해 쓰촨성과 광둥성 정부가 지난해 12월 폐지된 건강 코드를 부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상하이 푸둥 국제공항에서는 도착 승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다시 시작했다고 현지 직원이 전했습니다. 중국 교육당국은 각급 학교의 예방과 통제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펑파이 신문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는 최근 겨울철 학교 유행성 질병 예방과 통제에 관한 업무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어린이 호흡기 질환에 주의하라는 발표는 있었지만 중국 교육부가 이번 호흡기 질환 확산과 관련해 경계령을 내린 것은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던 지난해 이후 처음입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급격히 확산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어린이 환자가 국내에서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번 폐렴은 다른 질환과 함께 유행할 우려까지 겹치면서 감염병 대응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보도에 조용성 기자입니다. 어린이 병원 대기실에 진료를 기다리는 아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부분 호흡기 질환 증세로 마스크를 쓴 어린이 대기자는 수십 명에 이르고 병상 50개도 모두 찼습니다. 최근 감기 증세로 병원을 찾는 아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진단을 받는 상황. 병원을 함께 찾은 부모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중국 폐렴 유행도 하고 있다고 하고 이제 그쪽 계열인 것 같은데 더 자세한 건 검사를 조금 더 해봐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국내 마이코플라즈마 입원 환자는 최근 4주 동안 2배로 늘어나며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늘 연락왔는데 내일 됐더니 애가 기침을 말할 수 없이 많이 하고 그 다음날 됐더니 엑스레이가 허옇게 됐더라.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정도로 진행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일부 어린이 병원은 병실마저 부족한 상황이라 진단을 받고도 입원하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그러나 최근 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 2019년 유행 때보다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이에 대해 소아 감염병은 급격한 확산 가능성이 큰데
중국이나 타이완 등의 마이코플라즈마 확산세가 비상인 상황에서 국내 대응이 너무 안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 면역력이 약해진 지금 시기에 독감이나 코로나 등과 함께 감염될 경우 위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합니다. 의학계에서는 마이코플라즈마 세균이 더 강력해진 원인을 항생제의 내성이 생겼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와 중국 상황을 공유하는 긴급회의 등을 진행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을 향해 연일 날선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당이 몰아낸다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느냐며 사실상 탈당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일부 당원들의 출당 청원에 대한 반응이었는데 그간 이 전 대표 행보에 침묵하던 이재명 대표는 이 통합에 방점을 찍은 메시지를 내며 해당 청원에 사실상 선을 그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등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이딴 쓴소리를 내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해 일부 당원들이 출당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이틀 만에 2만 명 동의를 얻었는데 이에 이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불쾌한 내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몰아내주기를 혹시 바라십니까? 바라는 거 바라기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당원들이 그렇게 하고 당이 결정한다면 따라야죠. 탈당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내년 총선에서의 당내 역할론에는 거리를 두고 신당 창당 가능성에 더 무게를 싣기도 했습니다. 이 위기에 대한민국이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골똘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가를 위한 역할도 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신당 창당의 명분 쌓기일지 아니면 당내 비명계 공천 불이익을 미연에 막기 위한 행보인지 당 안팎의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비명계 구심점 역할을 자임했다는 분석엔 이견이 없습니다. 그간 이 전 대표의 발언에 말을 아끼던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출당 청원에는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습니다. 분열 조짐이 가시화되자 고심 끝에 SNS에 글을 올려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과 단결의 정치가 필요하다며 일부 강성당원들의 목소리와 거리 두기에 나선 겁니다.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를 포함한 전임 총리 연합론까지 거론되자 친명계 쪽도 연일 진화에 나서고 있고 이낙연 대표께서 직접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과 민주당의 역사와 같이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깨고 다른 가치, 다른 정당 노선을 가지고 하시지는 않을 것이라 보고요. 일부 비명계도 일단 제3지대 결집엔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희와는 교감이 없습니다. 이 제1당 민주당, 이 국민들께 더 다가가고 국민들의 마음을 좀 더 얻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도 조국 신당과 맞물려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들을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반명의 기치를 내건 이 전 대표의 향후 행보가 내년 총선 판도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획정안을 보면 서울 노원구 갑을병 지역이 갑을로 통합되고 전북 김제시 부안군 지역이 다른 지역구로 편입되면서 서울과 전북 의석수가 한 석씩 줄어들었습니다. 인천에선 서구 지역구 한 석이 늘었고 경기에선 3개 지역구가 늘고 2개가 합쳐지면서 결과적으로 한 석이 추가됐습니다. 이 밖에 부산과 전남에서도 각각 한 석씩 통합되고 분구되면서 전체 지역구 숫자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 확정안이라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 등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부당하고 원칙 없는 획정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획정안을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구할지 여야 협의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편파적이라는 민주당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YTN의 이 선거구 획정위 안은 지난 1월 30일자 기준 인구와 상하한 기준으로 분구와 통합을 정한 것이라 당리당략적 요인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이른바 AI 윤석열, 이재명 가상 후보가 선거운동 전면에 나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악용 가능성도 제기돼 국회가 이를 제한하기로 하면서 내년 총선 석 달 전부터는 AI 후보의 활동을 볼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AI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너무 닮아 놀라셨습니까? 안녕하세요. AI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너무 닮아서 놀라셨나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첫 선을 보인 AI 윤석열, 이재명 당시 후보들. 똑같은 생김새와 목소리, 자연스러운 동작까지 갖춰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상 후보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신선한 선거운동 방식으로도 주목받긴 했지만 자칫 유권자들에게 거짓 정보나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실제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지자가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AI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운동 영상이 퍼지며 때 아닌 탄핵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살기 좋은 남해군,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 사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일본에서도 실물과 흡사한 기시다 총리의 영상이 SNS에 올라오면서 해당 발언 내용과 영상 제작 의도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投稿者変態内閣府の長である立場を持つ男8月16日水曜日 우리나라 선거법엔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 이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AI를 활용해 인물 이미지를 실제처럼 합성하는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겁니다. 선거 90일 전 영상 게시는 허용되긴 하지만 가상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를 의무화했습니다. 선거에 미칠 AI의 부작용에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조만간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다음 달 11일부터 이른바 AI 후보들의 선거운동은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선거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과 혼란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쌍특검법과 국정조사 등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가팔라지고 있어 돌발 변수가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 반년, 정부는 약 9,100여 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다가구 세입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도 여전한데 이를 구제할 추가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 1세대 빌라왕 진모 씨, 무자본 갭 투자로 임차인 207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426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인천건축왕 남모 씨 일당은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533채를 갖고 43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였습니다. 악몽 같은 전세 사기에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여기 임차인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하다못해 검찰청에도 가보고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계속적으로 검색도 해보고 또 주위에도 물어보고. 이에 여야가 합심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킨 지 반년. 정부는 특별법 시행 후 첫 국회 보고에서 9,100여 명에 달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약 3,800건의 지원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지원 실적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상당수인 약 43%가 무자본 갭 투기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부풀려 받아 주택 매매대금을 치르는 동시진행 사기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피해자 10명 중 7명 이상은 20, 30대 청년층이었고 수도권 이외에도 부산, 대전 순으로 많았습니다. 2030 청년층이 1,042명으로서 84%가 청년층이 지금 피해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2억 원 이하가 98%, 오피스텔과
대가 84%로. 하지만 다가구 주택 거주자 등 현행법상 사각지대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구제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로 내주는 정책을 펴는데 다가구의 경우 매입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가구 피해자들에게는 이게 보증금 회수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안 된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통매입을 하든 뭐를 하든 매입 방식이요. 일단 정부는 매입이 곤란한 경우 개별 가구별로 LH가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재임대하거나 이마저도 안 될 경우 인근에 확보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3단계 지원 체계를 기본 방향으로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통매입이 불가피한 다가구는 전체 임차인 동의가 아닌 전체 피해자 동의만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을 특별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구제 후 구상을 주장하는 야당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여당의 의견 차로 논의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16조 원에 이르는 수상한 해외 송금을 한 5대 시중은행 포함 9개 금융기관이 당국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관련 정황을 처음 포착한 지 1년 반 만입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수상한 해외 송금을 금융당국이 처음 알게 된 건 지난해 6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대규모 이상 외화 송금 의심 거래를 보고한 뒤부터입니다. 이후 금감원은 즉각 현장조사와 함께 모든 은행의 자체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은행 건 중에서 외환 관련 파생상품 거래를 중개하는 금융기관인 NH선물에서도 관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렇게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 규모만 122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6조 원에 이릅니다. 문제의 자금은 대부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쳤습니다. 수입대금 지급 등 마치 무역 거래처럼 꾸며 해외로 뭉터기 돈을 보냈는데 전혀 거래가 없던 신생 업체에서 대규모 자금이 오간 정황이 상당수 발견된 겁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국내외 가상자산의 시세 차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 거래로 판단했습니다. 우리나라 거래소가 외국에 비해서 10%, 20% 이상 가격이 똑같은 상품에 대한 가격이 비싼 적이 있기 때문에 1조 원 상당의 어떤 가상자산 거래, 가상화폐를 들고 와서 1조 1천억 원 상당의 외화를 들고 나간 이런 형태.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나고 금융당국이 이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습니다. 5대 시중은행 모두 일부 지점에 한해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 가운데 위반 금액이 가장 컸던 NH선물의 경우 본점 왜곡한 업무에 대해 5.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금세탁관련법 위반이나 개선 사항이 있는지 추가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음주 단속을 피해서 도주하다 인도로 돌진해 중년 남성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숨지게 해 위법성이 크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권준수 기자입니다. 회색 승용차가 처참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운전석 쪽은 형체를 알아보기조차 어렵습니다. 차량 운전대를 잡은 건 회식 때 술을 마신 40대 A씨. 경찰 음주 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인도를 돌진하면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50대 중년 남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타지에서 홀로 생활하던 두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사고를 낸 A씨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10년이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고려하더라도 대법원의 최대 양형 기준을 넘어선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충격해 위법성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크게 다치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호 위반이랑 보도 침범이 둘 다 중과실에 해당될 정도로 큰 잘못이에요. 그리고 이제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의 총량도 아마 가만히 돼서 전문가들은 양형 기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A씨가 항소에 나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합니다. 앞서 A씨는 20여 년 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범죄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양형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역임할 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경기도청을 이틀째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수사하기 위해서 경기도청 총무과 등 사무실로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에 관련된 공무원 23명의 컴퓨터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인카드 의혹 관련해서 검찰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던 상점 주인이 실종된 지 4시간여 만에 무사히 발견됐습니다. 경기 수원 서부경찰서는 오늘 저녁 8시 50분쯤 전북 익산에서 60대 A씨를 찾아 가족에게 인계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오후 4시 반쯤 경기 수원 외산동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A씨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자녀 신고를 접수하고 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A씨가 실종 전 남기고 간 쪽지에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81개국이 참여한 만 15세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한 덕에 다른 나라만큼 이 교육 공백이 크지는 않았다는 분석인데 수학은 교육 격차가 더 확대됐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OECD가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81개국 가운데 수학 점수 6위, 과학 5위, 읽기 4위를 기록했습니다. OECD 회원국 점수만 놓고 비교하면 순위가 더 높아져서 수학과 과학이 일본에 이어 2위였고 읽기는 3위였습니다. 오차를 감안한 최고, 최하 등수를 놓고 봐도 직전 조사보다 모든 영역에서 순위가 높아졌는데 점수 자체는 역대 두 번째로 나빴던 2018년과 거의 비슷하지만 다른 나라들 점수가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등수가 올라갔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전 세계 공교육이 파행 운영된 가운데도 우리나라만은 학업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됐기 때문이란 평가입니다. 우수한 원격교육 인프라가 있었고 거기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빠르게 적응해서 교사들의 지원을 받기가 용이했다라고 답변하는 비율이 이제 높았거든요. 아이들이 그래도 학교하고 떨어져 있다라고 느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나라는 응답 그런 외로움을 느꼈다라는 비율이 많이 높거든요. 성별 비교로 보면 수학은 남학생, 읽기와 과학은 여학생의 점수가 높았고 2018년 대비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올랐지만 남학생의 읽기 점수만은 하락했습니다. 또 수학은 상위권과 하위권 편차가 확대됐고 학교 간 그리고 학생 간 편차도 OECD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같은 학교에서 학생 간 성취 수준 분포 비율이 OECD는 10년간 5%포인트 늘어난 반면 우리나라는 30%포인트 가까이 확대돼 개인별 수준 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최근 군사정찰 위성과 고체연료 발사체가 연이어 성공적으로 발사되면서 우리 군의 킬체인 구축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군의 3축 체계 가운데 킬체인에는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발사하려는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 타격하는 개념이 포함돼 다수의 정찰 위성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우리 군의 3축 체계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와 킬체인, 대량 응징 보복인 KMPR로 구성돼 있습니다.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맞서 미사일 방어 체계 KAMD가 처음 도입됐고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핵 보유국을 명시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3형을 공개한 2012년에 킬체인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킬체인은 북한의 핵 공격 임박 시 이를 무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선제 타격 개념은 여기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금강과 샘의 글로벌 호크 등 감시 정찰 자산에 더해 2014년 방위사업 추진위에서 군사정찰 위성 5기를 확보하기로 결정했고 10년 가까이 지난 올해 첫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전력이자 독자적 우주 감시 정찰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 고체 연료를 이용한 우주 발사체 발사에 성공하면서 소형 정찰 위성 확보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킬체인은 억제가 주요 목표지만
확전을 부를 수 있는 선제 타격 개념이 포함된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 획득이 중요해 정찰 위성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지상과 해상, 공중과 우주 등의 다층적이고 다방면 감시 체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킬체인은 적의 공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해 선제 공격으로 무력화하겠다는 것으로 이동 시 발사대 등의 움직임을 탐지하기 위해 정찰 위성 자산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킬체인의 감시 체계는 특히 유사시 미사일 방어망과 대량 응징 보복 수단에도 사전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의 핵심 조건으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와 한국의 협력이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파트너십 궤도로 복귀할지는 한국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열린 21개국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러시아는 이를 위한 준비가 돼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양국 관계는 건설적인 방식으로 발전했고 특히 경제 분야에서 상호 이익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외교부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러시아 내 우리 기업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다른 나라 정상의 발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이언트 판다는 중국의 살아있는 국보로 민간 외교사적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영국의 유일한 판다 한 쌍이 12년 만에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보도에 최용주 기자입니다. 세상 편한 자세로 누워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대나무를 먹고 있는 자이언트 판다. 먼 길을 떠나야 하기에 사육사가 대나무 한 다발을 갖고 와 트럭에 싣습니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 특수 제작우리도 마련됐습니다. 영국의 유일한 판다 한 쌍인 텐텐과 양광이 12년 만에 전세기를 타고 고향인 중국으로 떠나는 길입니다. I feel like this day has always been in the future coming, but now it's getting closer and closer, and now it's finally here. 지난 2011년 영국에 도착한 두 판다 임대 기간은 10년이지만 코로나로 2년 더 머물렀습니다. 영국은 한 해 빌리는 비용으로 75만 파운드, 우리 돈 12억 4천만 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새끼를 낳기 위해 8차례 번식을 시도했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I mean, I think having panda cubs would have been an added bonus. It would have been amazing, but we can't take away from these two fantastic individuals that we have. 자이언트 판다의 유일한 서식지를 가진 중국은 판다를 여러 나라에 장기 임대해 왔습니다. 멸종 위기종인 판다 보존이 명목이었지만 일종의 친선과 외교 수단으로 활용한 셈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중국이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판다를 잇따라 회수하면서 우호의 상징이 아닌 불화의 상징이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 2월에는 일본에서 태어난 판다 샹샹이, 7월에는 프랑스에서 최초로 출생한 판다 위안멍이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달에는 20년 넘게 미 워싱턴에 머물던 판다 가족도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I hope they can come back. I was hoping that they would extend their contract this time because it seems like they've been able to extend it before. 내년에 미 조지아주에 있는 판다 4마리마저 반환된다면 미국에는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됩니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진영과 중국 간 관계가 급냉하면서 이른바 중국의 판다 외교는 막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크게 오르며 마치 초봄 같은 겨울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며 대기질이 크게 악화할 가능성이 커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혜영 기자입니다. 추위가 풀리자 포근한 겨울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3.8도로 지난달 28일 이후 일주일 만에 영상권을 회복했습니다. 낮 기온도 영상 10도를 웃돌며 예년 기온을 5도 이상 크게 웃돌았습니다. 중국 내륙의 온화한 성질의 이동성 고기압이 자리한 가운데 서쪽에서 비교적 따뜻한 성질의 바람이 우리나라로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년보다 포근한 겨울 날씨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주 후반에는 마치 초봄 같은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청은 금요일 서울 낮 기온이 15도, 제주도는 무려 20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은 3월 중순, 제주도는 4월 하순에 해당하는 기온입니다. 우리나라는 온화한 서풍 계열의 바람이 유입되면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였고 6일 잠시 비가 내린 뒤 7일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고 낮 동안 햇볕도 더해지면서 기온은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포근한 겨울 날씨는 중국발 스모그 유입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풍을 타고 오염물질이 서해를 건너오기 때문입니다. 6일 수요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6일 밤 동안 해소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또 한 차례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며 대기질이 크게 악화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김용남, 신경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총선 따져보니까 이제 4달 정도 남았더라고요. 127일 남았습니다. 127일 정확히 좀 계산해서 오셨는데, 자 이제 뭐 제도도 정비하고 해야 되는데요. 오늘 좀 하나 특이한 게 지난 대선 때 AI 윤석열, AI 이재명 이제 화제를 불러일으켰죠. 딥페이크 기술. 그런데 이거 이제 다음 선거 때부터는 내년 총선에서는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아직 국회가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개특위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아마 여야 합의로 뭐 조만간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뭐 AI 윤석열, AI 이재명으로 소개를 했습니다만 AI보다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동영상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저게 얼마든지 이제 후보의 본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또 악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논란이 지난 대선에 있었고 지방선거까지만도 또 다른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선거법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딥페이크를 이용한 동영상 제작 같은 것은 적어도 선거일로부터 90일 안쪽에 들어가면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에 그런 논란에서는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가짜뉴스 확산에 여야가 그러니까 공감대를 이룬 건데요. 사실 말씀하셨지만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것 때문에 사실 탄핵 공방까지 이렇게 가기도 했잖아요. 아니 근데 신기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취약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위험하기까지 해요. 그리고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장점이 없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단점이 너무 많아서 이 사실은 그때도 여러 사람들이 주장을 했죠. 이거 아무래도 위태위태하다,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이제 뭐 사고도 좀 나오고 그래서 흥미롭고 신기롭기는 한데 이 민주주의의 어떤 위험한 요소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러는데 여야가 사실은 이게 이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론이 별로 없어서 이거는 이제 확정이 될 것 같고요. 자, 선거고 빨리 획정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 그 획정 작업이 마무리 안 됐고요. 오늘 중앙선관위 산하의 선거구 획정위가 국회에 이 안을 냈는데요. 보니까 253개 지역구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을 보니까 서울이 한 석이 줄어들더라고요. 노원 가불병이 노원 가불. 자,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띄는데 서울이 줄어드는 건 처음이라면서요? 서울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줄어드는 건 건국 이래 최대라고는 합니다만 사실 최근 한 10여 년 동안 서울 인구가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거의 100만 명 가까운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선거가 줄어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요. 뭐 수도 서울이 갖는 상징성 때문에 인구
하한선을 벗어나지 않는 한 안 줄이고 있었을 뿐이죠. 예. 그동안은. 근데 다른 지방의 선거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수원 같으면 국회의원 선거구가 5군데인데 5군데가 거의 상한에 다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그동안 많이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구를 안 줄이다가 이번에 노원구의 3개가 2개로 줄어들면서 처음으로 1개가 줄어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전라북도도 이제 하나가 줄게 됐고요. 대신에 경기와 인천은 1개씩 늘어나는 지금 안이 나온 것이고 이게 앞으로 국회 정개특위에서 어떠한 논의 결과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거구는 적어도 빨리 획정을 해야 되는데 빨리 안 될 것 같아요.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 있어서. 원래는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원래는 훨씬 전에 해야죠. 이미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6개월 전에 해야죠. 예. 근데 지금 이거 아마 3월 초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직전에 항상 그래요. 이게 20대, 21대 때에도 이거 하다가 뭐 끝까지 가고 결국은 뭐 하여튼 결국은 타협을 봤는데 이게 300석이라는 캡을 딱 씌워놓고 이 안에서 지역구는 253개라는 또 두 번째 캡이 딱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한 10석 정도를 더 늘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300석을 더 늘리는 거에 대해서 한 석이라도 더 늘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여론이 있거든요. 네, 오히려 줄여야 된다 이런 그렇죠. 여론이 있기 오히려 뭐 때문에. 4분의 1, 뭐 3분의 2 어떤 분들은 3분의 1까지 줄여야 된다는 네. 급격한 안을 내놓는데 지금 한 석을 줄일 수도 없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20대, 21대 때 막 별짓을 다 했어요. 심지어는 이리저리 해서 게리맨더링도 이런 게리맨더링은 진짜 K 게리맨더링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 지역구가 탄생하기도 했죠. 그래서 21대 때는 그냥 하고 일단 그렇게 해서 그냥 하고 22대 때 손을 보자 하고 나온 게 사실은 지금 노원구입니다. 그러니까 노원구는 사실 그때도 세개 선거구를 하나로 줄여야 된다는 압박이 굉장히 셌는데 이제 이번에는 22대에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제 전북이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전북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는 좀 다 있어요. 영남 지역에도 있고 호남 지역에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전북 지역만 탁 나와가지고 전북 지역을 이렇게 나눠보면은 14개 시도를 막 분해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북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가 아마 차탄이 여기저기서 나올 거고요. 결국은 이거 굉장히 길고 지난한 여야 간의 협상, 국회 내부에 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저는 1, 2월 안에 되면 다행이고요. 3월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들도 혼란스럽고 정치 신인들은 그렇죠. 정말 불리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매번 선거 때마다 이제 반복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어쨌든 지금 안 줄고 느는 지역들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민주당은 이 획정안이 여당에 유리하다. 그래서 반대 후에 재협상을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요. 국회 정개특위 간사 김영배 의원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선거구 획정이라는 게 가장 민감한 대목이 논리적으로도 합리성이 있어야 하고 농촌과 도시 간 이 관계 설정도 매우 중요한 정치적 함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특정 정당에 지나치게 편중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결과를 받아보고 당혹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어처구니 없는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획정안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한다. 네, 지금 전북에서는 한 석이 줄었는데 대구나 강남의 의석수는 그대로 민주당이 요청을 했는데 이제 그대로 좀 유지가 돼서 이게 여당의 편파적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서울 같으면 노원의 3군데가 모두 민주당 현역 의원이죠. 근데 3군데가 2군데로 줄게 되니까 그리고 전북에서 한 석이 줄게 되니까 민주당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선거구 획정안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늘어나는 지역을 또 따져보면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 지금 평택이 갑을 2군데에서 갑을병 3군데로 늘어납니다. 예. 근데 평택에 최근에 인구가 급증했습니다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주당 무세 지역이에요. 거의 뭐 그렇게 보는 시각이 대부분인데 예. 뭐 민주당이 지금 현역으로 있는 데가 줄었습니다만 늘어나는 지역은 또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뭐 일방적으로 야당에게 불리한 획정은 아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뭐 비슷하다.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그건 이제 해봐야 돼요. 해봐야 됩니다. 유리하다고 보는 거지. 네. 그건 이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고 현재 현역이 민주당 있는 것을 줄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예. 결국 이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오래 걸립니다. 일단 이거 쉽게 끝날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지난 21대 총선하고 비슷한 절차로 진행되겠구나. 네. 뭐 국민들도 이렇게 예상하실 것 같은데 빨리 좀 협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그 비례대표제 관련해서도 아직 그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렇죠. 이게 소수 정당의 기회를 좀 주자. 이래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어렵게 뭐 캡도 씌우고 해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위성 정당이 나오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다시 병립형으로 돌아가자 이런 입장인 거고요. 민주당은 원래 그냥 이렇게 하면서 위성 정당만 방지하자 이런 목소리가 컸는데 오늘 뭐 홍영표 원내대표 얘기까지 다 들어서 종합해 보면 민주당도 지금 병립형 쪽으로 좀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글쎄요. 지금 대표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며칠 전에 했고 오늘 원내대표까지 저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 네. 지금 하나씩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병립형 쪽으로. 근데 병립형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말을 바꾼다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난 대선을 통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선거구제 재편, 그러니까 양대 정당 제도로 해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폐해를 고치겠다고 약속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대선 공약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대선 공약했다고 다 지키는 거 아니다라고 지금 말을 바꾸기 시작하면 그러면 민주당은 뭐든지 약속하고 뭐든지 바꿀 수 있다는 얘기냐라고 비판을 했을 때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네. 생각했을 때 계산을 해보면 자칫 민주당이 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유성정당 방지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실은 정당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당 설립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당 설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만약에 그런 법을 만들면 그건 위헌입니다. 바로 위헌으로 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헌재가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탄희 의원 등등이 내놓은 위성정당 방지법도 정당 설립을 방지하는 게 아니고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정당 설립 이후에 불이익을 주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은 민주당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지금 불리하죠. 불리한 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힘당은 만약에 지금 제도로 가면은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정치를 생각하면 그렇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거대 여야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것을 약속을 하고 다만 형제자매 정당이 나오는 것도 그건 막을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거대 양당이 그 약속을 4년 전에 했던 약속을 지키자는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한국 정당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맞죠.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몸짓을 보여주는 게 현재로서는 맞아 보이는데 이렇게 자꾸 하루씩 해서 말을 바꿔서 결국은 국힘당 쪽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목소리가 아니다라고 비판을 했을 때
사실은 뭐 그 비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이제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결국 같은 소리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좀 거대 양당한테 유리한 병립형으로 좀 돌아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뭐 여러 신당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비례 정당만 하겠다는 신당들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정당들에게는 뭐 치명타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계산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런 신당 얘기들이 나온 정당들도 많잖아요. 사실은 비례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신당 작업을 했던 곳이 많은 게 사실이죠. 근데 제 생각으로는 뭐 위성정당을 방지한다고 합니다만, 위성정당과 소위 형제정당 내지 자매정당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뭐는 위성정당이고 뭐는 자매정당이냐. 그 경계를 확실하게 그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다만 국민의힘은 그런 지난번 총선 때 부작용 때문에 병립형을 주장을 했던 것이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바뀌고 있는 것은, 특히 제가 오늘 2명의 민주당 쪽 당직자분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보니까 이미 병립형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본인의 리스크를 줄여야 되는 것이 가장 크게 작동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래도 본인의 리스크를 줄인다고. 그러니까 위성정당 내지는 뭐 자매정당을 만든다고 하면 그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관여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전으로 돌아가면은 민주당 내에서 그렇죠. 비례대표도 공천을 할 수 있기 공천 때문에 심사를 민주당에서 권한이 더 하겠죠. 커진다. 예. 그리고 이게 당장 지난번 체포동의안 그 표결 때 제3정당인 정의당 등은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번 총선을 또 위성정당 내지 자매정당이 생겨서 그쪽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꽤 많이 가져갔을 때 뭐 22대 국회에서 생기는 어떤 체포동의안 표결이 됐던 아니면 다른 안건 처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의석수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게 비록 범야권 의석이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돌아갈 수 있는, 운영될 수 있는 정당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 측 관계자로부터 들은 얘기입니까? 민주당 측 관계자는 뭐 그런 이유를 세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만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를 그러니까 공식적인 이유만 이야기하는데, 제가 유추해 보면 속내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김용남 전 의원께서 유추해 보건데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당직자들이 거의 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명분과 실리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거 뭐 지도부에 쓴소리를 한 것처럼 들리는데. 자, 오늘 대통령실의 그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도 대통령도 혁신의 성공을 바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금 전에 신경민 전 의원께서 김기현 대표 체제는 유지하되 간판은 다른 사람으로 선거를 치르려는 구상 아니냐 이런 전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거의 그 동력이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만 혁신의 동력이요. 그렇죠. 네. 한 달 전쯤 그 혁신위가 출범했을 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부각되면서 사실상 당 대표는 언론 노출도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선대위나 아니면 공관위가 출범하면서 언론의 그 집중도는 선대위원장 내지는 뭐 공관위원장에게 집중이 되고 당대표는 좀 뒤로 이렇게 빠지는 그런 모양새로 선거를 치를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그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혁신위가 한 달 넘게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어떤 측면에서는 비대위가 들어설 수 있는 시간을 뺏은 측면이 있어요. 그 시간을 잃어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기현 대표가 뭐 한 일주일이나 열흘 안짝으로 공관위를 꾸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공간이 꾸리고 공천 신청 받고 심사 들어가고 그러면 그냥 그 프로세스로 쭉 진행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다시 비대위가 들어설 만한 상황 내지는 시간이 부족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플랜 B도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혁신위에서 던졌던 안건 내지는 어떤 화두가 이대로 묻혀서는 총선이 힘든 거 아니냐. 특히 네. 수도권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겠느냐라는 그 의문점은 비교적 상식적인 인물들은 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누군가는 화답을 해야 된다. 네. 예, 뭐 체제를 어떤 체제로 선거를 치르든 간에 혁신위가 내놓은 안건에는 네. 자, 당의 핵심 인물들 희생해야 된다. 여기 누군가는 지금 응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당이 총선 앞두고 영입한 1호 인재가 이수정 경기대 교수인데요. 자, 오늘 수원정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제 수원정의 현역 의원이 누구냐 봤더니 박광훈 전 원내대표 3선한 곳이에요. 2.5선입니다. 2.5선. 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네, 오늘 두 분이 수치를 굉장히 정확하게 짚어주시는데 자, 그렇다면 만약에 그 맞대결이 성사된다고 하면 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맞대결 성사에는 조건이 너무 많아서 모르겠어요, 네. 잘. 왜 그러냐면 그건 박광훈 의원은 떠나지 않을 텐데 네. 이수정 의원은 영입 1호를 어디다가 박을지는 국힘당이 지금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혁신위에다가 또 뭐 지금 그만두고 나오는 뭐 장관 내지는 용산 대통령실 사람들과의 정리 또 뭐 중진들 정리 그래서 네. 이수정 지금 교수가 얘기하는 대로 수원으로 갈지 또 특히 수원의 정이라는 곳으로 갈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박광훈 의원은 원내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뭐 짧은 기간 했습니다마는 공천을 다시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원내대표 점수가 높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정이라는 지역이 특수성이 있어요. 그 정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학력도 높고 세대도 젊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점에서는 민주당이 유리한데 최근에 부동산 값이 많이 흔들렸어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은 또 민주당에 불리합니다. 그래서 근데 과연, 최근엔 또 뭐 예. 젊은 층이 많다고 민주당에 유리하냐, 뭐 국민의힘에 그렇죠. 유리하냐, 그러니까 이걸 딱 도식화시킬 수는 그렇죠. 없는 그러니까 그런 2.5선 전의 그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예. 민주당에 얼마나 유리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그런 걸 다 감안을 해서 이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교수는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복무하고 있는 경기대학의 정문하고 후문이 그 수원 지구예요. 수원에 하나는 갑인가 그러고 하나가 정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경기대의 정문은 수원 갑이 되고요. 네, 그리고 후문입니다. 후문은 정이 되는데 후문 쪽으로 많이 다니신다고 이수정 그러더라고요. 교수는 자기가 후문 쪽으로 주로 출퇴근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후문 얘기도 쪽에 했어요. 가서 후문 쪽에 가서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건데요. 예.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그건 아마 저는 이 매치가 성사될 가능성이 꼭 있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좀 여러 아마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공천은 하느님도 모른다는 그 속설이 이 정당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꼭 집어서 후문이 있는 수원 정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 공천의 프로세스나 이 공천의 룰 같은 걸 지금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정문이 발언 있는 뭐 갑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럼요.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험지로 가겠다. 오늘 뭐 얘기의 핵심은 이거인 것 같고요. 보수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뭐 아무래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요. 자, 내일 여당의 정책 의중을 직접 찾는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게 본인이 굉장히 힘줘서 그 주력하고 있는 이민청 관련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마무리 작업입니까? 아니면 정치적 행보의 측면도 좀 있습니까? 아니 이거는 비교적 지방 순시 일정에 비하면 법무부 장관 본연 업무에 보다 가깝죠. 네. 법무부 산하에 외국인 정책본부가 있고 또 이민청이 만약에 설립이 된다고 하면 법무부의 외청으로 설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외국인 관련해서 비자나 이런 업무를 법무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특히
고용 허가는 뭐 고용노동부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네. 외국인 관리본부가 정책본부가 법무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매우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데 한동훈 장관은 사실은 최근까지 보여준 행보에 의하면 어제 발표된 개각 대상에 포함됐던 게 맞아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정치 행보 내지는 거의 대선 주자의 행보로 비춰지는 측면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법무부 장관직을 유지하다가 공직 사퇴 시한인 1월 11일까지 가지 말고 좀 비교적 12월 초에 개각 대상에 포함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마 저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두고 봐야죠. 뭐. 좀 이유는 다르지만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나온 김상일 정치평론가도 어제 같이 했으면 더 여당을 좀 붕업시킬 수 있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요. 여론조사 하나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리서치뷰가 2023년 올해 11월 28일에서 30일까지 3일간 조사한 내용인데요. 자, 범보수 진영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추이를 봤을 때 자, 이거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워낙 또 제일 높긴 했는데 지금 10월, 11월 갈수록 계속 높아지는 추세를 볼 수 있죠. 이걸 좀 보수층으로 좁혀서 한번 다시 볼까요? 보수층 응답자만 한 결과도 있는데 보여주시죠. 네, 자, 11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그 적합도 추이를 보면 47%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데 거의 절반 정도거든요. 자, 신경민 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지금 인요한 혁신위가 뭐 헤매기 시작하는 게 11월 초부터 바로 헤매기 시작했거든요. 10월 24일 날 출범해가지고 혁신안 2호를 내놓으면서 바로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구원투수가 한동훈 장관하고 원희룡 장관이었어요. 특히 한동훈 장관의 역할이 뭐 눈부시게 화려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뭐 올라갈 11월 달에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저렇게 급격하게 올라갔다는 것은 좀 주목할 만합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분들은 다 그냥 그대로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 한동훈 장관 띄우기에는 일단 성공을 했다라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한동훈 장관의 한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을 것인지 그건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모르죠. 뭐 그건 보수층들이 또 어떻게 작동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 내지는 약점도 못지않게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한동훈 장관 띄우기에는 성공을 했는데 이 수치가 유지되거나 상승될지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된 이후에 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고 민주당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 갈수록 좀 선명해지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최근 이 전 대표의 출당을 요청하는 강성 지지층 청원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이 전 대표 어떤 반응을 내놨을까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표님을 출당시켜야 한다라는 당원 청원이 올라왔고요. 네. 지금 어제 오후까지 3,500여 명 이상의 당원들이 청원에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네, 지금 7,000명 넘었다고 봤습니다. 7,000명 넘었다고요? 몇 달 전에는 5만 명 이상이 제명 청원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지켜보세요? 심경이 어떠십니까? 예. 당에서 몰아내면 뭐 받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몰아내주기를 혹시 바라십니까? 바라는 거 바라기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당원들이 그렇게 하고 당이 결정한다면 따라야죠. 제가 촌철살인의 질문을 했는데 당에서 혹시 몰아내 주기를 바라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러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마는 자 허허허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읽으십니까? 그 마음은 거의 떠나신 거 아닌가 싶어요. 절반 이상은 떠나신 거고 이상민 의원이 지금은 탈당을 했습니다만 그 과정을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표현이 좀 몇 번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탈당을 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
탈당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상민 의원의 탈당은 탈당이에요.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은 분당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의미가 좀 틀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파장이나 그로 인한 후폭풍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하게 된다면 나 홀로 탈당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은 개인적으로 예. 탈당을 해서 뭐 신당에 가든 국민의힘에 가든 이게 개인적인 일로 볼 수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한다. 이건 분당이다. 뭐 규모가 작을 수도 있고 꽤 큰 규모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분당으로 해석하는 게 맞겠죠. 제일 잘 알 것 같은데요. 신경민 전 의원님. 네. 제일 잘 알 것 같은데 사실 예상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저 멘트부터 제가 얘기를 한다면 이 대표의 저런 그 방송에서의 반응은 지금 그 경선하고 대선을 치르면서 꾸준히 있었던 큰 흐름 중에 당내 흐름 중에 하나가 이낙연 악마화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책임은 이낙연에 있고 이낙연으로부터 비롯됐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수박 논쟁이 거기서 브랜딩이 되고 뭐 그런 건데요. 지금 저 제명 청원도 뭐 그런 영향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11월 28일 세미나 이후에 계속해서 언론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을 말하자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 결국은 친명 수호대 비슷한 당원들이 제명 청원을 한 거고요. 이게 이낙연 악마화의 큰 그 어떤 흐름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이 대표 지금 이재명 대표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걸 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이 제명 청원이 물론 뭐 5만 명이 넘으면은 뭐 반드시 제명을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논의를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지도부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일단 자제를 촉구하는 그렇죠. 이야기를 근데 하긴 지금 했습니다. 이제 저분들은요. 이재명 대표를 좋아해서 하는 짓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말도 듣지를 않아요. 하는 행동이지만. 네, 지금 하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만두겠습니다. 할 리가 통제가 없거든요. 안 되는 것 같다. 자, 통제가 안 돼요 지금. 중요한 건 이낙연 전 대표의 마음인데. 그러니까 이제 저런 대응이 나오는 거예요. 신당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까? 그건 뭐 아닐 거예요. 아직은 그런 건 아닌데 지금 현재 각 지역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253개 지역구, 특히 서부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과 호남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굉장히 심란한 편입니다. 이게 지금 뭐 현역이 있는 지역과 친명이라고 이제 브랜딩을 하고 나타나는 그 도전자들의 행태는 조금 심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지금 좀 마음이 정리정돈이 안 되는 것을 이낙연 대표가 저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분이라 이제 질문을 가까운 분에게 좀 드려봤고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뭐 신당 창당 가능성 물론이고요. 총선 출마도 연일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국 신당 만드는 게 기정사실로 돼 있던데. 뭐 가볍게 움직이진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평생 학자를 소명으로 살았는데 지금 학자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학자로서의 저의 역할은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절실히 느끼고 있고, 윤석열 정권에 제가 뭐 아부하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용히 웅크리고 골방에 처박혀서 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돌 하나는 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이다. 오늘 이 얘기를 했고요. 5.18 묘지도 참배를 했고. 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 멘트만 보면 신당 창당을 할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여 갖고 합의가 돼버리면 글쎄요, 신당 창당을 할 수 있을까요? 소위 얘기하는 조국 신당, 뭐 예를 들어서 송영길, 추미애 이런 분들하고 힘을 합쳐서 정당을 만들더라도
지역구의 후보를 내기가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예. 지역구 후보가 없으면 정당 득표도 미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선거제도가 만약에 병립형으로 회귀하게 되면 신당 창당은 제가 보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뭐 본인 혼자 단독으로 무소속 출마를 한다든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으로 출마를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후자는 아마 공천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힘들 것 같다. 신당 창당이 만약에 선거 제도 때문에 어려워지게 된다면 지금 정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은 먹었다는 그 해석이 지배적인데 어떤 방법으로 그 총선에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까? 무소속 출마 외에는 그렇게 되면 방법이 무소속 출마 외에는 가장 방법이 크다? 없어 보이고요. 예. 그럼 이제 어디로 나오냐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서울 관악구도 한참 얘기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또 부산을 거쳐서 광주 얘기가 꽤 있어요. 근데 지금 광주가 지금 굉장히 그 문제 때문에 좀 안으로 시끄럽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조국 전 장관이 뭐 신당을 만들지 아니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될지 하게 되면 어디로 하게 될지 좀 관심인데요. 자, 근데 아직 127일 남았으니까요. 어떤 변수가 있을지 자정이 지나면 이제 126일. 아, 그렇군요.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남, 신경민 전직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중국에서 폐렴이 계속 퍼지며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19 때 시행했던 건강 코드가 다시 등장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폐렴은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에서도 퍼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류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월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 시작한 마이크로플라스마 폐렴은 이제 어린이를 넘어 성인에게도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신종 바이러스는 아니라며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확산일로입니다. 发生了一些个别地方发生一些儿童的感冒的事件，这其实在任何国家都会发生，而在中国处在有效的管控之下。 폐렴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수천성과 광둥성 정부 등이 제로 코로나 정책 때 전자통행증이었던 건강 코드를 다시 시행한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후 해당 기사는 인터넷에서 사라졌지만 누리꾼들은 코로나19 때 통제 악몽을 떠올리며 두려움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하이 푸동국제공항에서는 도착 승객들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다시 시작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주변국들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타이완이 어린이나 노인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중국 여행 자제령을 내린 데 이어 인도네시아도 국경에서 검문과 중국발 여행자에 대한 주의를 강화했습니다. 수도 자카르타에서 어린이들 사이에 마이크로플라스마 폐렴이 급속히 퍼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자카르타 보건국은 이 폐렴이 얼마나 퍼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많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중국에서 급격히 확산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어린이 환자가 국내에서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번 폐렴은 다른 질환과 함께 유행할 우려까지 겹치면서 감염병 대응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어린이 병원 대기실에 진료를 기다리는 아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부분 호흡기 질환 증세로 마스크를 쓴 어린이 대기자는 수십 명에 이르고 병상 50개도 모두 찼습니다. 최근 감기 증세로 병원을 찾는 아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진단을 받는 상황. 병원을 함께 찾은 부모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뭐 중국 폐렴 유행도 하고 있다고 하고 뭐 이제 그쪽 계열인 것 같은데 더 자세한 건 뭐 검사를 조금 더 해봐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국내 마이코플라즈마 입원 환자는 최근 4주 동안 2배로 늘어나며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늘 열났는데 내일 됐더니 애가 기침을 말할 수 없이 많이 하고 그 다음날 됐더니 엑스레이가 허옇게 됐더라.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정도로 진행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일부 어린이 병원은 병실마저 부족한 상황이라 진단을 받고도 입원하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그러나 최근 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 2019년 유행 때보다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이에 대해 소아 감염병은 급격한 확산 가능성이 큰데 중국이나 타이완 등의 마이코플라즈마 확산세가 비상인 상황에서 국내 대응이 너무 안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 면역력이 약해진 지금 시기에 독감이나 코로나 등과 함께 감염될 경우 위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합니다. 의학계에서는 마이코플라즈마 세균이 더 강력해진 원인을 항생제의 내성이 생겼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와 중국 상황을 공유하는 긴급회의 등을 진행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중요한 국가 의제로 삼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정신건강대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임기 안에 100만 명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적기에 질 좋은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신응급병상을 2배 늘려 모든 시군구에 설치하고 정신질환자가 온전하게 회복해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체계를 일괄 혁신하겠다고 또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정신건강 정책 혁신 방안으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조기에 정신질환을 발견하고 예방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신건강검진을 2년 주기로 단축하면서 청년층 300만 명 정도가 매년 검진을 받게 되는데 검진에서 나온 위험군뿐 아니라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상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은 160만 명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중고위험군으로 분류된 8만 명은 당장 내년부터 상담 치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2년마다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 위험군으로 나오거나 동네 의원에서 진단받는 경우도 상담 치료로 연결됩니다. 보건당국은 해마다 대상자를 늘려 위험군이 아닌 사람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 4년 뒤엔 전 국민의 1%에 해당하는 50만 명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상담은 한 번에 1시간씩 평균 8번 정도 받고 바우처를 통해 지원받게 됩니다. 늘어나는 대상자를 고려해 국가 자격증을 지닌 정신건강 전문요원과 임상심리사 외에도 민간 자격자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젊을 때 발병률이 높은 정신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조기 발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조울증, 조현병 등 주요 정신질환이 20, 30대에 주로 발병한다는 것 하나와 조기 발견 시 상담과 약물 치료 등으로 적절한 치료와 회복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심리상담 관련 예산은 286억 원 정도로 향후 5년 동안 7,800억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중증 정신질환 관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24시간 응급 현장에 출동할 인력을 확충하고 폐쇄병동 등 치료 수가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또 퇴원 후 주사제 같은 치료제의 본인 부담금도 완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정신건강혁신안이 청년층에 집중되다 보니 노인이나 소아청소년의 정신질환 대책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정신장애인의 보험 가입 장벽이나 취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없어 선언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개월 연속으로 3%대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3.3%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3%대 후반까지 고점을 높였던 상승폭은 4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5.1% 떨어진 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농산물은 사과와 토마토, 쌀 등이 크게 올라서 13.6% 상승했습니다. 아내를 목 조른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내려 한 40대 육군 부사관에게 군사법원이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명확한 살해 동기와 범행 후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유죄 근거로 봤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시속 90km,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시멘트 벽을 들이받습니다. 운전자 육군 모부대 소속 47살 허머 원사는 조금 다쳤는데 조수석에 있던 아내 A씨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사고 직전 아파트 CCTV에 허 원사가 여행용 가방에 무엇인가를 옮기는 모습이 담겼기 때문. 사건을 맡은 군 검찰은 살인 혐의로 허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억대 빚이 있던 허 원사가 A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A씨 목을 졸라 실신 상태에서 차에 끌고 간 뒤 고의 사고를 냈다는 게 검찰 주장. 반면 허 원사 측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내가 안방 욕실에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고 자녀들 몰래 그저 사체를 옮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명확한 살해 증거를 찾지 못한 채 검찰과 변호인은 유무죄 공방을 벌였습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정황 증거만으로 살인과 보험 사기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사건 당일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징후가 전혀 없었고 빚 문제로 다투는 등 살해 동기가 명확하다고 봤습니다. 특히 허 원사의 모순된 진술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문제가 됐습니다. 일단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욕실에는 아무 흔적이 없었습니다. 쓰러진 아내를 보고도 허 원사는 경찰이나 소방신고도 하지 않았고 여행용 가방에 실어 차에 옮겼습니다. 방과 욕실을 깨끗이 청소하고 당일 입었던 옷과 사용한 가방은 폐기했습니다. 평소 다니던 길을 과속하고 중앙선을 넘었으며 사고 뒤에는 4억 원대 보험금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모순되는 진술로 일관하며 범행을 은폐하고 반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검찰 구형보다 5년 더 많은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진실을 찾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피해자가 왜 그렇게 의문스럽게 숨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이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살인의 직접적인 증거 없이 정황 증거만으로 1심 군사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항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살인이냐 아니냐 유무죄 공방은 앞으로 있을 항소심 일반 법정에서도 더욱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경남 진주시에서 고양이 20마리가량이 집단으로 버려진 것으로 의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동물단체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밤늦은 시각 인적이 드문 공원에 흰색 고양이가 돌아다닙니다. 가까이서 보니 얼굴에 상처가 있습니다. 코가 왜 이러지? 이그조틱 숏헤어라는 품종묘로 학대당한 뒤 길에 버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병원에 내원했을 때는 왼쪽 눈이 외상에 의해서 돌출되어 있고 왼쪽 아래쪽 턱이 부서져서 아래쪽 송곳니가 이미 다 손실된 상태로 피부가 열려서 내원하게 됐습니다. 지역 동물단체는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경남 진주시 곳곳에서 품종묘들이 집단으로 유기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상업 목적으로 키워지다 나이가 들어 새끼를 낳지 못하게 되자 버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양이들은 모두 20마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기가 높아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거래되는 품종묘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암컷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범식을 감당을 못하거나 건강상에 이 자기네들이 봤을 때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아이들 이렇게 해서 유기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당 동물단체는 고양이들을 유기한 사람을 찾아 동물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게 실형,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주요 혐의 가운데 공공병원 공약 지원과 후보자 매수 부문 등을 무죄로 선고한 1심 판단이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배치되는 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 결과를 왜곡시키려 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지만 선고 형량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가 외곽 후원 조직에 이 PC 정비를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사무국장 A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씨 재판에 출석해 지난해 11월 먹사연 이사 과정에서 새 인원이 들어올 예정이니 가구나 PC 등을 정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박 씨에게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측은 이에 반박하며 교체된 하드디스크 6개 가운데 2개는 공석인 컴퓨터였고 나머지 2개를 쓴 직원들도 매일 출근하지는 않았다며 증거인멸과는 거리가 멀다고도 주장했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해외 원정 도박 자금을 불법으로 환전한 이른바 환치기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송금이 자유로운 가상자산을 이용해 현지에서 현금화하는 수법을 썼는데 국내 첫 적발 사례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에 세관 직원들이 들이닥칩니다. 언뜻 평범해 보이는 곳이지만 금고를 여니 현금 따발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나라 돈을 해외로 몰래 보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불법 환전 업무를 해왔던 겁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서 담당하시는 업무가 뭐예요? 사실 여기서 뭐 사러 오는 사람 있으면 태도 팔리고. 예. 그러고서 이거 돈 회계 달라고. 이들 조직은 국내에서 받은 원화를 가상자산으로 바꿔 송금한 뒤 다시 필리핀 현지 카지노에서 현금화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흘러간 거액의 돈은 고스란히 원정 도박을 하는 데 쓰였습니다. 달러와 연동돼 가치가 안정화된 가상자산 테더의 특성을 이용한 건데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동안 오간 돈만 160억 원에 달했습니다. 저희 수사기관의 그 수사망을 피하기 위하여 국내에 비밀 사무소를 두고 이제 모금책 도박꾼들이 왔을 경우에는 그 도박꾼들의 자금 증빙까지도 받아가면서 연락을 취하고 있었거든요. 이뿐 아니라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싼 값에 사기 위해 유령 회사에 수입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 100억 원 가까운 돈을 불법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세관은 총책 40대 A씨를 불법 외환거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6명과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해외로 달아난 나머지 일당 2명에 대해서도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중국이 내년부터 해외로 나가는 요소 물량을 쿼터제 등으로 제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요소수 가격 급등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 당국의 통관 보류가 자국 내 요소 수급을 위한 단기적인 조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소 공급난이 길어질 것을 우려한 중국이 내년부터 한국을 포함한 해외에 수출하는 요소 물량을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요소업계 관계자는 중국 현지 업체로부터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요소 쿼터제를 시행할 것이란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응책 마련을 위해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도 수입 채널을 확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요소 쿼터제 시행과 관련해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다며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 내 요소 수급이 원활해지는 내년 1분기까지 적어도 앞으로 2-3달가량은 통관 지연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 요소 쿼터제가 시행된다면 지금보다 사태가 장기화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나라별로 쿼터제는 시행하지 않고 해외로 빼낼 수 있는 물량을 아마 정하는 식으로 될 겁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반기 이상 가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제2의 요소수 대란이 닥칠까 우려하면서도 우선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영업용하는 사람들은 사전 얘기하는 걸 지금 좀 자제하는 분위기예요. 우리가 일부 판매업자들 배불러 주지 말자고. 하지만 쿠팡 등 온라인 사이트에선 요소수 가격이 하루 사이 30% 가까이 뛰는 등 가격 급등은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요소수 가격 인상으로 인한 보조금 지급 논의는 시기상조라면서도 사재기 열풍으로 번지지 않는지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중국의 요소 수출 물량 제한이 당분간은 이어질 거란 관측이 나오면서 이 2년 전 요소수 대란이 되풀이되는 건 아니냐, 이러한 우려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 요소수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사용되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기환경 보호를 위해 경유를 사용할 때는 요소수를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경유로 움직이는 화물차, 소방차, 구급차 등은 요소수가 없다면 시동조차 걸리지 않고요. 항공기, 또 선박뿐만 아니라 이 공장 가동까지 산업 전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장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거라며 진정에 나서고 있지만 시장은 동요하고 있습니다. 자,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한 요소수 브랜드에 대한 이 최저가 추이 그래프인데요. 앞으로의 가격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난 12월 1일에 비해 오늘 가격 기준 무려 이렇게 6배 넘게 치솟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2년 전의 모습이 비슷하게 되풀이되고 있는 걸까요? 여전히 이 중국 요소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2년 전 요소수 대란 당시 중국 요소 수입 비중이 97%였는데 이 수입국 다변화를 고민하면서 71% 그리고 작년에는 이렇게 67%까지 낮아졌지만 올해는 다시 91%로 올라갔습니다. 낮아졌던 중국 요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이유, 전문가들은 중국 요소수의 가격을 꼽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요소의 이제 중국 수입 비중이 다시 높아지는 이유는 사실은 다 가격 경쟁력 때문인데요. 이 요소라는 것이 부가가치가 아주 큰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단 생산을 안 하고 있고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데 거리가 먼 곳에서 수입을 해올수록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죠. 따라서 좀 가까운 곳에서 수입을 하려다 보니까 중국이 가장 가격 경쟁력이 높습니다. 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체계를 통해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요소 쿼터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자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주요 아시아 신흥국들과 전략적인 어떤 협력 체계를 갖추어서 우리는 기술을 제공하고 우리는 또 안정적으로 자원을 조달받는 그런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해 나가는 것이 지금이야 비로소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국회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틀 동안의 청문회 중 첫날, 여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와 주요 정치권 인사들의 재판 지연 문제를 엮는 데 주력했고, 야당은 보수적인 판결에 아쉬움을 내비치며 사법부가 검찰의 독주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벌써 2달째 비어있는 사법부 수장 자리를 채우기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당 소속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 인사청문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으며 간신히 첫발을 뗐습니다. 이틀간의 청문회 중 첫날, 과거 대법관 임명 당시 무난한 국회 청문회를 치렀던 만큼 신상이나 도덕성 관련 의혹 제기는 사실상 없다시피 했습니다. 동료 후배 법관인데 딱 한 명의 대한민국의 법관을 뽑으라 하면은 우리 후보자님이다. 이렇게 국가에 대한 책임감 같은 사명감들 이런 것들 다시 살아나게 한다고 하면 역사는 없는 대법원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다만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이라는 큰 주제를 둘러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사법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울산 선거 개입 연루자 등 야권 관계자들의 재판만 의도적으로 늦추며 적지 않은 혜택을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지연된 재판의 수혜는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 아니면 민주당 인사들만 지금 누리고 있어요. 특히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의 정치적 편향성이 심했다고 재차 주장하며 공정한 사법부로의 회귀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 추락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반면 야당은
법원이 영장 발부를 남발한다는 걸 고리로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잇따른 압수수색 문제를 꺼냈습니다. 경기도만 해도 13번을 압수수색하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 자판기냐 이런 비판 들어보셨습니까? 야당은 과거 판결을 거론하며 보수 성향 원칙주의자로 분류되는 조 후보자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14세 여아가 사랑했다라는 판결, 이거 1, 2심에서는 중형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에서 뒤집은 겁니다. 조 후보자는 법률 원칙을 따랐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헌법을 받들며 사법부 독립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시스템을 지키지 않기 시작하면 사법 시스템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장관과 달리 국회의 임명 동의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청문회는 하루 더 남았지만 여야는 큰 이견이 없으면 오는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조희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입니다. 다만 야당이 그날 이른바 쌍특검의 상정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어서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공사 여비로 쓰라고 남겨둔 정부 예산을 자기 쌈짓돈처럼 빼돌려 쓴 공무원들이 단속에 무더기로 걸려들었습니다. 확인된 돈만 12억 원이 넘는데 비싼 점퍼와 신발에 스마트워치를 사고 심지어 공짜 유럽 여행까지 다녀왔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H자체는 지난해 하천 정비 공사를 하면서 안전용품을 살 정부 예산으로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옷과 신발을 몰래 샀습니다. 인원을 부풀려 금액을 늘리는 식으로 영수증을 조작해 많게는 한 사람이 500만 원 가까이 자기 돈처럼 썼습니다. 공사와 관계없는 직원들에게도 옷값을 나눠주며 선심을 쓰기도 했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이런 수법으로 공금을 부당하게 쓴 공공기관은 모두 14군데, 광역자치단체와 공사는 물론 교육청도 끼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들인 공금은 시설 부대비, 공사를 할 때 현장에 필요한 부대 경비로 쓰라고 빼두는 공금입니다. 공사 규모에 따라 일정 예산을 확보하게 돼 있는데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이 넘습니다. 공사를 도맡는 시설직 공무원만 아는 예산입니다. 평균 27%가량이 쓰지 않고 불용 처리되는데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서 이 돈을 몰래 갖다 쓴 겁니다. 점퍼와 신발 같은 스포츠용품에서부터 값비싼 스마트워치나 외장 하드까지 구매 물품도 다양했습니다. 가짜 출장을 올려 가외돈을 벌기도 하고 유럽으로 공짜 여행까지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최근 3년여 동안 이런 짓을 하다 적발된 사람만 1,300여 명, 새 나간 돈은 12억 원에 달합니다. 시설 부대비는 국민의 세금인 만큼 사적 물품을 구입하거나 개인이 부당하게 지급받는 것은 전형적인 부패 행위로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권익위는 부당 집행 내용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빼돌린 돈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시설 부대비 유용을 막는 구체적인 집행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혼술 문화가 확산하며 와인이나 위스키 등의 해외 직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해외 쇼핑몰 가격만 보고 국내보다 저렴하다고 생각해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더 비싼 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혼자 술을 마시는 이른바 혼술족이 늘어나며 와인이나 위스키 등의 해외 직구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26억 원 정도에 머물렀던 주류 해외 직구는 4년 만에 344억 원으로 10배 넘게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일단 겉으로 보이는 판매 가격이 국내 대형마트 온라인보다 싸기 때문입니다. 해외 선택권이 더 많은 것 같고 세금 이런 걸 다 떠나서 그 소비자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다고 생각되어서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이 와인과 위스키 각 10종류씩 20개 제품을 조사했더니 실제 판매 가격은 많이 달랐습니다. 와인은 10개 제품 가운데 8개가, 위스키는 10개 모두 국내 가격이 더 저렴했습니다. 해외 제품은 총 구매 비용이 적게는 7%, 많게는 200% 더 비쌌습니다. 배송비와 세금이 나중에 부과됐기 때문입니다. 배송비와 세금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특히 세금은 상품이 국내에 도착한 후에 구매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청구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A씨는 지난해 해외 직구로 위스키를 31만 원 정도에 샀는데 나중에 관세, 주세 등이 붙어 결국 42만 원 넘게 지불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자 판매자는 세금 부과에 대한 고지 의무가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해외 직구를 이용할 때 관세와 주세를 포함한 주류 세금은 쇼핑몰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세금 산정 기준을 참고해 정확한 액수를 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내후년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 3분의 2로 줄면서 12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R114는 오는 2025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상 물량은 24만 가구로 올해보다 12만 가구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분양이 대폭 줄어든 것이 이 같은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현재 부동산 시장을 하락기로 본다면서 규제 완화 입장으로 시장을 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출근길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라서 기본적으로는 규제 완화의 입장을 가지고 시장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여러 가지 상기 신도시를 조기에 착수해서 빨리 공급을 한다든지 혹은 그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 중에 뒤치되고 있는 것들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좀 완화하고 도심에서 소규모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빠른 시간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육군은 내년부터 서부전선 전방사단인 1사단과 9사단, 25사단의 신병교육대대 임무가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병역 자원의 감소와 첨단 과학기술을 고려한 군구조 혁신 차원에서 미래 육군 병력 구조를 설계해왔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육군은 이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야전 신병교육대대 임무를 해제하거나 부대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혀 전방 사단 신병교육대대가 추가로 해제될 수도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고 임성철 소방장의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유가족은 고인의 희생으로 소방관들이 안전한 활동을 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랐습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추모곡이 흐르고 태극기에 덮인 고 임성철 소방장의 유해가 연결식장으로 천천히 들어옵니다. 장례가 숙연해지고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는 추모객들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소방관들도 이제는 하늘의 별이 된 고인을 떠올리며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냅니다. 대학 때부터 단짝인 동기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추도사를 읽으며 늘 충실했던 고인을 추모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갈 것이고 그때마다 너를 내 가슴에 품고 함께 갈게. 임 소방장의 어머니는 고인의 동기를 끌어안으며 참아왔던 눈물을 끝내 터뜨립니다. 아픈 어머니를 돌보려고 귀향할 정도로 착한 아들이었던 임 소방장. 이제는 그를 다시 볼 수 없기에 어머니는 웃고 있는 아들 영정에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고 손 하트를 보여주며 아들을 떠나보냅니다. 유가족들은 고인의 희생으로 소방관들이 더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랐습니다. 아들의 희생과 청춘이 밑거름이 되어 소방 현장에서 일하는 동료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으면 저희 가족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소방관 출신 오영환 의원은 젊은 소방관의 희생은 인력 부족 때문이라며 정부가 소방관 인력 충원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 들어가는 소방 인력만큼은 이젠 충원과 증원 그 기조로 바꾸어 줄 것을, 현장의 목소리를 좀 수용해 줄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하고 싶습니다. 고 임성철 소방장에게는 1계급 특진과 옥조 근정 훈장이 추서됐습니다. 고인의 유해는 화장한 뒤 국립제주호국원에 안장됐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기시다 우미오 일본 총리가 통일교 유관 단체장과 자리를 함께했다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관련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는 모습입니다. 집권 자민당의 비자금 파문에 이어 또 다른 악재가 터지면서 기시다 내각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기시다 총리의 통일교 관련 단체 대표와의 연계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자민당 정조 회장 시절인 2019년 10월 뉴트 깅리치 미국 전 하원 의원과 회동했는데 통일교 유관 단체인 천주평화연합 일본 지부 의장 등도 동석했다며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사망으로 통일교와 자민당의 오랜 유착 관계가 부각되자 기시다 총리는 그동안 자신과 통일교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이 공개되며 거짓말 논란까지 나왔지만 기시다 총리는 여전히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その際の同席者については承知していない、そのように申し上げました。しかし写真があったとしても今申し上げた私の認識は変わりはありません。 여기에 집권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 의원들의 비자금 수수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정치 행사 등을 통해 마련한 비자금의 규모는 1억엔, 우리 돈 8억 9천만 원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루된 의원이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고 국회에서는 아베파 출신 강요들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キックバックの問題ですね。鈴木大臣はもらったことがあるのかないのか。キックバックを受け取ったことはないかということのご質問に対しましてありませんとお答えしたところでありますけれども、先ほど申し上げた通り派閥において事実確認の上対応するものと認識いたしております。 도쿄지검이 아베파 사무총장 출신 의원들에 대한 임의 조사까지 검토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아베파 사무총장 출신인 일본 정부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捜査機関の活動内容等に関することであり、お答えは差し控えたいと思います。 지지율 하락 속에 대형 악재가 끊이질 않으면서 기시다 내각은 위기에 위기를 거듭하는 모양새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내일도 큰 추위는 없습니다. 특히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기온으로만 본다면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는데요. 하지만 추위 대신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립니다. 대기가 정체되는 가운데 중국발 스모그도 유입되면서 대부분 지역의 공기가 무척 탁해지겠습니다. 또 오후부터 밤사이 곳곳에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적지만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함께 요란한 비에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동해안은 계속해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이 나면 크게 번질 수 있는 만큼 더욱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4도, 대전 0도, 광주 3도, 부산 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0도, 대전 13도, 광주 15도, 부산 16도로 역시 예년 기온을 4도에서 6도가량 웃돌며 온화하겠습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